안녕하세요. 통합과학 13차 시 탄소화합물에서 발견되는 결합의 규칙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규산염 광물에 대해 배웠었어요. 규산염 광물은 가운데에 수소가 있는, 그리고 주변을 탄소가 둘러싼 이러한 삼연체 구조를 가지는 물질이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규산염 광물을 왜 배웠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중에는 산소랑 규소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산염 광물이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이어서 규산염 광물들에 대해 공부를 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인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를 보면 산소랑 탄소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그 중에서도 물을 제외하면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물이 있어요. 이러한 유기물들은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 수소, 질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기물들, 즉 이러한 물질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해요. 우리 몸의 유기물들은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왜 탄소가 우리 몸의 탄소화합물의 기본 골격이 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탄소화합물에서 발견되는 결합의 규칙성, 그 안에서 탄소가 생명체의 기본 성분이 되는 까닭과 탄소의 여러 가지 결합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체의 구성 물질 중 탄소화합물인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핵산이라는 물질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무기염류, 탄소화합물이 아닌 물질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는 산소와 탄소가 제일 많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크게 얘기하면 탄소화합물이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단백질, 지질, 핵산, 기타 물질 중에서도 탄수화물 정도는 유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유기물은 또 탄소화합물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탄소화합물은 뭘로 사용이 되느냐?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우리가 아까 봤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런 애들이 전부 탄소화물인데 물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애들도 있고 우리 몸의 유전 인자를 구성하는 물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탄수화물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탄소화합물이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공유결합을 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이에요. 자, 잘 봐둡시다. 공유결합이에요. 자, 그러면 탄소화합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러면 탄소화합물의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탄소화물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탄수화물 먼저 볼까요? 탄수화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외워야 되느냐?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게 탄수화물인데 보니까 탄소 있고 산소 있고 수소가 있다. 이런 게 탄수화물이면서 이런 걸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른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탄수화물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단백질은 보면은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특이하게 질소 원자가 있네요. 이렇게 생긴 것도 탄소 화합물이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죠? 이런 단백질은 항체나 효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도당을 한번 봅시다. 포도당은 아까 탄수화물과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에요. 탄소, 수소, 산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
참고로 말하자면 얘는 C6H12O6라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얘도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산소,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화합물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도 복잡하게 생겼죠. 지방도 이러한 탄소 골격 안에서 근처에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얘 또한 탄소화합물이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모두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탄소화합물은 어떻게 사용된다고 했었죠? 생명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탄소라는 것에 있어요. 우리 아까 탄소가 기본 골격이 된다고 했었죠? 이러한 탄소가 그 이유가 되는데 왜 탄소가 골격이 되느냐? 그건 탄소의 성질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규산염 광물의 모습을 생각할 때 Si, 즉 실리콘, 그러니까 규소가 3주기 14족 원소라고 했었죠. 탄소의 특징은 뭐죠? 탄소는 2주기면서 14족 원소예요. 둘 다 14족이네요. 그러면 옥텟 규칙을 따르려면 공유결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였었죠. 원자과 전자가 5개, 6개, 7개면 뭐예요? 어차피 공유결합할 수 있는 혼자 남아있는 전자는 질소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결합할 수 있는 곳이 3군데밖에 없었고 산소는 2군데밖에 없었고 그리고 플루오린은 결합할 수 있는 곳이 1군데밖에 없었잖아요. 즉 14족 탄소와 규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로 공유결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여기 나온 대로 탄소 원자 1개는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공유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탄소가 생명체의 기본 성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 공유결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정리하자면 탄소가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은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최대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탄소가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은 항상 원자과 전자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탄소가 왜 중요해? 하면은 원자과 전자 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으로 탄소화물이 얼마나 다양한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탄소라고 하는 것은 결합을 최대 4개까지 할 수 있어요. 이 탄소가 수소 4개와 만나서 이러한 메테인 CH4라는 분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러한 탄소가 다른 탄소와 만나서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기도 해요. 그 연결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띠는데요. 지금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처럼 탄소가 다양한 다른 원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해서 수많은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 수 있겠죠. 또는 탄소가 다른 탄소와 만나서 다양한 골격을 이룰 수도 있어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와 관련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부터 탄소를 그냥 원소 기호인 C로 표현해 볼게요. 탄소랑 탄소 사이에 손을 하나만 잡았어요. 이런 걸 하나만 잡았다는 뜻으로 단일 결합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탄소랑 탄소 사이에 손을 2군데서 잡았어요. 이런 건 이중 결합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개 잡았고 두 번째 2개 잡았고 그럼 세 번째
3개까지 잡을 수 있겠죠? 3개 잡은 거는 뭐라고 할까요? 삼중결합이다 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지금 탄소가 2개씩 밖에 그려져 있지 않지만 2개 이상 또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탄소가 올 수 있겠죠? 아니면 탄소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산소가 올 수도 있겠고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들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탄소화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물질들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1개 했느냐, 2개 했느냐, 혹은 3개 했느냐 공유결합 개수를 토대로 나눈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선 또 다른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번에 볼 물질들은 기준이 좀 달라요. 탄소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입체 구조로 띄겠지만 합시다. 이렇게 탄소가 일렬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쇠사슬에서 보듯이 이렇게 사슬 모양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럼 또 다른 모양엔 뭐가 있느냐면 탄소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다가 이번엔 가지를 쳤어요. 나뭇가지처럼 삐쭉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건 가지 구조, 즉 가지 모양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탄소가 쭉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고리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거는 고리 구조, 고리 모양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봤던 물질은 탄소랑 탄소 사이에 손을 몇 개 잡았는지에 따라 나눈 거고, 지금은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탄소 골격의 모습이 사슬 모양인지 아니면 가지를 친 모양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리 모양인지에 따라서 기준을 나눈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화합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이 어떠한 배열로 어떤 모습으로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봤으니까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수업 초반에도 봤듯이 이 그래프는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을 비율로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를 체크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은 뭐다? 바로 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물 다음에는 단백질이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질, 핵산, 기타에는 뭐 무기염류라던가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물질이 있어요. 자, 그런데 탄수화물, 우리가 매일 먹는 양에 비해서 기타로 들어갈 만큼 양이 적죠. 왜 그럴까요? 이제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쓰이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먹는 족족 에너지로 쓰인다고 보면 돼요. 왜 우리 당 떨어진다고 하는 표현 있죠. 즉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먹어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 먹으면 바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하는 비율이 낮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 물질들을 탄수화물과 연관지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부터 보도록 할게요. 물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진 않아요. 물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즉 그 말은 뭐다? 탄소화물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중요한 이유, 즉 물의 가장 큰 특징은 물은 비열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비열이 크면 뭐가 좋냐?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 몸의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에 대해 아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물의 화학식? 뭐 H2O인 거는 이제 중학생도 알 것 같아요. 화학결합할 때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배웠었죠? 또 H2O니까 우리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이제 공유전자쌍 그리고 비공유전자쌍 모두 따질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물 했으니까 아예 탄수화물이 아닌 물질 먼저 볼게요. 물 다음에는 이제 무기염류가 있어요. 무기염류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 칼슘, CA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뼈가 성장하려면 칼슘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아이오딘, 요오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과다하면 갑상선 비대증 같은 병을 앓기도 하고요. 그리고 칼슘, 인, 철 이러한 물질들을 무기염류라고 해요. 이제 무기염류는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생리 활동에 관여하고 있어요. 생리적 활동에 관여한다. 미량으로 존재하지만 아까 기타에 있던 거 봤죠? 미량으로 존재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우리 몸의 구성 요소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화합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물들은 탄소를 중심으로 이러한 단위체라는 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 단위체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해서 만들어져요. 단위체는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단위 역할을 하는 작은 분자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단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각각의 개인이라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학생, 뭐 예를 들어 유성현이라고 해볼게요. 유성현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제 유성현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학생들도 있겠죠. 뭐 제 친구를 예를 들자면 뭐 김땡땡이라는 친구도 있겠고,
박땡땡이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학생이라는 개개인이 모여서 한 반을 이루겠죠. 자, 그러면 반이 하나만 있을까요? 옆반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반들끼리 또 모여서 한 학년, 우리 1학년이니까 1학년을 이룰 테고, 이 1학년 뿐만 아니라 2학년, 그리고 3학년들이 모여서 우리 학교인 제천, 여기 써 있네요. 제천여고를 만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단위체는 여러분들 각 개인이 되는 거고, 이 유성현과 김땡땡과 박머시기들이 단위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단위체들이 모여 만든 반이 바로 중합체라는 것이에요. 중합체는 단위체들이 모여서 형성한 탄소 화합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러한 단위체들이 중합 반응이란 것을 통해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종합 반응이라고 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합쳐지는 반응을 한다 해서 중합 반응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중합 반응을 통해 반을 이루고 이 반들끼리 또 중합 반응을 통해서 학년을 이루고 이 학년끼리 또 우리 학교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즉 중합 반응을 통해서 단위체가 중합체로 점점 변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도 쓰인다고 했었는데 아까 탄수화물이 구성성분 또는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라는 내용을 봤었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주성분이에요. 또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병원체에 대항하기 위해서 항체가 생성되는데 항체의 주성분도 단백질이에요.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 몸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을 촉매해주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효소의 주성분도 바로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 잘 적고 있죠? 자, 여러분들 적으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여백을 많이 남겨놨어요. 잘 적어두길 바래요.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의 단위체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아미노 액시드,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에요. 왜 이래?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아미노산들이 아까 말했듯이 중합 반응을 통해서 폴리펩타이드, 지금 펩타이드라고 써 있는데 이러한 펩타이드를 중합체, 중간 중합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중합체를 구성하게 되고 또 이러한 펩타이드들이 모여서 이러한 프로테인, 단백질을 이루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가 중합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중합체가 되고 또 이러한 중합체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형성하게 된다. 자,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중성지방과 인지질에 대해 봅시다. 자, 지질이란 말을 들으면 지방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지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에 잘 안 녹고 유기용매, 즉 기름 같은 물질에 잘 녹는 애들을 일컬어서 지질이라고 해요. 그 종류 중 하나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방이에요. 지방은 에너지원으로도 쓰이죠. 단백질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낼 수도 있어요. 또 지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질의 단위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즉 중합의 방식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중성지방을 만들 수도 있고 인지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물질인 탄수화물에 대해 한번 봅시다. 자, 탄수화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먹는 양에 비해서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서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자, 단위체는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예요. 여기 보면 하나씩 되어 있는 게 이게 포도당이고요.
이러한 포도당들이 만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해서 글리코젠이나 아니면 녹말 같은 다양한 중합체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종류의 다당류를 만들게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하자면 단위체는 포도당 같은 작은 물질이고 이 물질들이 모여서 글리코젠 또는 녹말 같은 다당류를 만들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핵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산은 용어가 낯설 수 있어요. 뭐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라는 물질이 있는데 DNA, RN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배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DNA, RNA를 합쳐서 핵산이라고 해요. 이제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 4가지. 여기 보면은 인산, 당, 염기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나뉘게 돼요. 이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또 DNA와 RNA의 성질이 정해지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김지혜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탄소화합물과 탄소화합물이 아닌 물질에 대해 배웠어요. 탄소화합물이 아닌 물질에는 물과 무기염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에는 가장 많은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등이 있었죠. 자, 그리고 탄소화합물이 되려면, 이러한 탄소화합물이 되려면 탄소가 기본 골격을 가져야 한다고 했었어요. 기본 골격이라 함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아니면 이러한 사슬 모양 또는 가지 모양, 아니면 고리 모양,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탄소가 기본 골격이 되는 이유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가 있어서 라고 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생소해서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 내용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히 알아두고 가셔야 유해 수업을 할 때도 알아들을만 하네 라는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꼭 완벽히 알아두고 가야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내용이 많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놔야 해요. 다음 수업에는 이제 김지혜 선생님과 생물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